예, 여러분 우리가 앞서 이 저 만기 이전에 팔게 되면은 그 파는 가격이 얼마냐 하는 매도 가격의 리스크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이 팔기 전에 받은 쿠폰을 어떻게 잘 운용을 했느냐 하는 그 재투자 위험이 가치 결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만기까지 보유를 한다 하더라도 만기까지 보유를 했을 때 매도 가격의 불확실성은 없겠습니다. 왜냐면은 만기에 가서 원금으로 결국은 수령을 할 거니까, 물론 이제 디폴트가 없다라는 전제하에 어, 자, 그래서 매도 가격의 불확실성이 없는데 여전히 뭐는 중간에 그때 만기 이전에 받았던 그 쿠폰의 재투자 성과가 이제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그 리스크는 조금 남아 있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그 채권 살 때는 1to 머처리티가 예를 들어 7%다 그러면은 내가 해마다 7%씩 얻을겠거니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제 만기까지 가서 따져보면 3년을 그 만기 내가 처음 샀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 제가 자꾸 3년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뭐 일반적으로 3년도 될 수 있고 5년 될 수 있겠죠. 하여튼 과거 샀을 때부터 만기까지 되돌아보고 따져보니까 처음엔 7% 예상이 됐었는데 7%보다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도대체 왜 이 사전적인 수익률인 일드와 그 사후적인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는가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원금 만원, 자 쿠폰 레이트는 10%, 1,000원이죠, 1,000원, 1,000원. 자, 이런 채권은 편의상 우리가 액면가를 샀다고 합시다, 만원에. 자, 이 만원에 샀다는 얘기는 일드가 얼마? 10%다. 그 일드는 뭐냐면 내가 만기까지 보유하면은 대략 해마다 얼마씩? 해마다 10% 수익률이 나겠거니라고 예상하는 그런 수익률이죠. 그런 수익률. 자, 근데 내가 이걸 만원에 사서 만기까지 실제 들고 갔다고 합시다.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 사후적으로 이 과거 3년을 되돌아보면서 자, 나의 채권 투자 수익률이 어떤가를 한번 계산한답시고, 내가 만 원에 사서, 자, 우리는 지금 항상 이게 연율이니까 연율. 그래서 3년간 굴러가서 제일 마지막에 이거 받았어요. 13,000원이에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 2,000원하고 2,000원하고 여기 11,000원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얘들을 함부로 합하면 된다 안 된다? 단위가 다 다르죠. 단위가 다른 건 우리가 귤 한 개랑 사과 한 개를 더하면 뭐냐? 이런 거 이렇게 합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자, 내가 1,000원을 받아서 1,000원 가만히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거 뭐 채권 투자했던지 주식 투자했던지 뭐 비트코인 투자했던지 금 투자했던지 무슨 원유 ETF 투자했던지 뭐 했겠죠. 이거를. 그래서 이 1,000원을 추적을 해보니까 내가 첫 번째 받은 1,000원을 갖고 뭔 투자를 해서 뭔가 투자를 해서 추적을 해보니까 1,000원 투자해서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 이게 예를 들어 투자 굉장히 잘한 예를 들어서 1,300원이 돼 있다고 하고요. 1,300원이 돼 있다고 하고, 자, 두 번째 받은 1,000원도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데 운 좋게 운용이 돼가지고 하여튼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200원이 되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시점이 다 같으니까 합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 만 원에 사서 3년간 굴러가서 결국 터미널 밸류 얼마가 됐느냐 하는 거는 1,000원, 1,000원, 11,000원에서 13,000원이 아니라 1,000원의 터미널 밸류는 1,300원, 2,000원의 터미널 밸류는 1,200원, 마지막에 받은 원금과 이자 1,100원에서 결국은 얼마? 결국은 13,000, 13,000 얼마? 500원. 13,500원이란 말이에요. 요걸 계산해야 돼, 요거를. 그래,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 계산기로 왔다 갔다 계산을 하면은 13,500원을 만으로 나누고, 만으로 나누고, 1.35네. 그쵸? 그거에 3분의 1, 저쪽 3분의 1승, 양분의 3분의 1승 해주고, 빼기 1 해주면 그게 뭐가 돼? Y가 되겠지? 이게 이제 사후적인 수익률이야, 결국은. 사전적으로는 우리가 10%를 기대를 하고, 해마다 10%가 될 거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의 밑바탕에는 첫 번째 받은 1,000원도 10%로 불어나고 두 번째 받은 1,000원도 10% 불어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후적으로는 그 10%랑 보다 더 잘 불어날 수도 있고 더 못 불어날 수도 있고 더 잘 불어날 수도 있고 더 못 불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지금 보아하니까 지금 1,000원이 2년간 1,300원 된 걸로 봐서는 1,300원 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이 잘 운용을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1,000원이 2년간 그 10%로 불어나면은 1,000원이
얼마가 되고 처음에는 1,100원 되고 1,100원 되고 그 다음에는 1,210원 되고 할 때는 10% 불어나면 그냥 1,300원 되는 10%보다도 더 크게 불어났다는 얘기지.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받은 1,000원도 만약에 요 지금 처음에 예상했던 10% 불어났으면은 마지막에 1,100원이 돼야 될 텐데 1,200원 불어난 걸로 봐서 이 재투자 성과가 처음에 예상했던 10%보다 훨씬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1,000원도 그렇고 두 번째 1,000원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요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요게 결국 뭐보다 10%보다 큰 수치가 나올 겁니다. 왜? 재투자 성과가 처음에 예상했던 뭐보다 예상했던 얼마야? 10%인데 10%보다 더 좋게 실현이 됐기 때문에. 자,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예,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얼마가 되냐면 10.52%가 돼. 10.52%. 물론 이제 10% 처음에 예상했던 10%보다는 조금 더 나왔죠. 약간 얼마만큼? 0.52%만큼 이 알파가 약간 더 나온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이제 더 나올 수도 있고 크게 덜 나올 수도 있고 조금 크게 더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덜 나올 수도 있고 뭐 10% 마이너스로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얼마 알파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지금 우리가 요거를 그 해석을 해보자면은 중간에 받은 1,000원은 하고 두 번째 받은 1,000원이 첫 번째 받은 1,000원은 1,300원 된 걸로 봐서 해마다 10% 이상으로 불어난 셈이고 두 번째 받은 1,000원도 1,200원 되는 걸로 봐서 20%니까 1년 동안 10% 이상으로 불어난 걸로 봐서 결국은 내가 처음에 했던 예상했던 10%보다는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내가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물론 지금 전체 우리가 이게 지금 들어간 돈은 10,000원이고 나중에 받는 게 이제 11,000원 돌려받는 거에서 중간에 와중에 받는 1,000원 갖고 이게 지금 200원 더 불려냈느냐 300원 더 불려냈느냐 이런 이슈이기 때문에 뭐 어마어마하게 크게 뭐 10% 플러스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20% 나온 이런 일은 없습니다. 약간 더 나오는 거지. 약간 더. 그래서 이 계산의 경우에는 10.52%가 나왔다. 자,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은 자, 보시다시피 자, 처음에는 10%가 예상이 됐지만 결국은 사후적으로 내가 3년 만기까지 들고 갔는데 해마다 내가 10%될 거다 예상을 했지만 결국은 10%에다가 약간 더 나온 정도가 있게 되는 거고 만약에 중간에 이 재투자 성과가 굉장히 안 좋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처음 받은 1,000원 다 날려먹었다. 두 번째 받은 1,000원도 다 날려먹었다. 그러면은 10,000원짜리 사가지고 내가 3년간 굴러가서 제 결국 나한테 남은 건 얼마야? 11,000원밖에 없는 건 제일 마지막에 받는. 그렇죠? 자, 그런 경우에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은 10%에 굉장히 크게 10%에 뭐 크게는 아니겠지만은 10%에 결국은 못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한번 계산기를 갖고 계산해 봅시다. 자, 하고자 하면은 이거는 결국은 이쪽 나누면은 1.21에 몇 승, 3분의 1승 빼기 1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자, 여러분 계산기가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3.2%밖에 안 돼요. 3.2%. 그러니까 중간에 이 다 날려 먹었기 때문에 다 날려 먹는 바람에 처음에 내가 처음에 내가 10%를 불어날 거다라고 예상을 했으나 10 마이너스 알파인데 꽤 많이 큰 알파가 돼서 한 3.2%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 10% 불어났어야 되는 이거 날려 먹었고 이것도 날려 먹었고 제일 마지막에 받은 뭐밖에 없는 거야? 10,000원하고 1,000원밖에 없게 되니까 바로 요 식에서 이제 우리가 계산해 보면 사후적 수익률이 처음에 예상했던 10%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중요한 원인은 중간에 받은 이 재투자 성과가 예상했던 10%가 크게 안 나오고 다 날려먹은 자, 거기서 이 3.2%가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자, 이 결국은 이 사후적인 실현 수익률은 처음에 내가 채권 살 때는 예상되는 예상 수익률 또는 사전적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1to 머처러티고 사후적으로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겠고 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어디에 달려있다? 이 재투자 성과에 달려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다 날려먹게 되는 이것도 마이너스 100%가 되고 이것도 마이너스 100%가 되는 그런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크게 못 미쳤지만은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은 잘 안 발생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을 갖고 재투자를 해서 제일 2년간 굴렸더니 뭐 예를 들어서 한 20% 손실 봐가지고 한 800 됐다거나 두 번째 받은 1,000원을 갖고 뭐 1년간 굴렸더니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700 됐다거나 뭐 이런 정도지 이거 다 날려먹고 이거 다 날려먹고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다. 그래서 사실 뭐 내가 처음에 20% 예상했는데 3.2%
못 나오는 건 아니지만 못 나오는 건 뭐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이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여기서 하여튼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1to 머처리티만큼 안 나올 수도 있고 이거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이거를 결정짓는 요소는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매도 가격을 더 좋게 비싸게 팔았느냐 더 싸게 팔았느냐 문제가 아니죠. 아니고 매도 가격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내가 처음에 일드 계산할 때 다 반영이 된 채로 계산이 된 거고, 그래서 실제 만기까지 갔기 때문에 이 매도 가격상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뭐 더 비싸게 팔 수도 있고 싸게 팔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리스크가 남아 있는 것이냐 하는 거는 뭐 지금 누차 얘기했던 바로 재투자 수익률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제로 쿠폰 본드 보시면은 보통 우리가 퓨어 디스카운트 본드, 제로 쿠폰 본드, 자 그래서 일드 머처리티는 그냥 사는 시점에 계산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디폴트 리스크가 없으면은 결국 사후적 실현 수익률하고 정확하게 같게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거고, 그래서 무이표체이면서 국가가 발행한 국채, 디폴트 리스크가 없는 국채, 미국에서는 T빌, 한국에서는 국채 중에 무이표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자산 중에 뭐가 엄밀하게 교과서적인 무위험 자산이냐 하는 것은 국내에서 정하기는 좀 쉽지가 않겠는데, 근데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이제 T빌과 같은 경우가 바로 무위험 자산, 무위험 증권, 무위험 채권이 되겠고, 자 이건 하여튼 처음에 살 때 일드가 사후적으로 반드시 그 일드로 실현되게 되어 있는 거고, 이 일드, 이 금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무위험 이자율이라고 한다. 리스크 프리 레이트 또는 리스크 프리 인터레스트 레이트라고 합니다. 이게 가끔 이제 우리 신문지상에서 또는 심지어 경제학자들도 이걸 종종 헷갈리는데, 무위험 이자율하고 콜금리나 또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가 무위험 이자율 아니냐 뭐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는 미국에서는 FRB가 정하는 페드 연준금리가 무위험 이자율이냐,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그냥 이 기준금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이제 기준금리 콜금리였고 최근에 가서 RP금리를 갖고 기준금리를 삼고 있는데, 이건 한국은행이 예를 들어서 RP금리 기준금리로서 예를 들어서 1.5%다. 그러면은 이게 보통 이제 RP 거래는 콜은 하루짜리 거래고, 그러니까 만기가 1일이에요. RP는 보통 이제 5일물이 많은데 일주일 중에 이제 월화수목금 5일물이 많은데, 일주일 만약 은행에다 빌려주면은 연율로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1.5%다 그 얘기는, 은행에다 내가 빌려줄 때 연율 1.5%로 빌려주겠소 라고 정하는 정책금리고 기준금리거든요. 그럼 그게 정해지면은 이 경제에 존재하는 수많은 금리가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이 통화정책 또는 어떤 실물경제 또는 거시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데, 그건 그냥 기준금리고, 그게 무위험금리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페드가 FRB가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른바 페더럴 리저브라고 해서 연방지급준비은행으로부터 객출받아 갖고 있는 지급준비금 이 펀드가 있는데, 그거 혹시 은행들 중에 돈 모자라면은 지급준비 모자라면 우리가 이거 빌려줄 텐데 이 페드 금리도 빌려주겠다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기준금리고 정책금리일 뿐이지 무위험 이자율이다 그거는 하고는 완전 별개의 얘기가 돼 있고, 무위험 이자율은 말 그대로 부도 위험도 제로고 이자 위험도 제로고 유동성 위험도 제로고, 하여튼 뭐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무위험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T빌 잠깐 얘기를 했었었는데, 미국 경제에서는 예를 들어서 T빌을 내가 980달러에 사서, 자 1년 만기고 이게 T빌이다. 1년 만기짜리 T빌이다. 물론 이제 미국 T빌은 1년 만기짜리보다는 이제 3개월 만기짜리가 많고, 근데 T빌이니까 이게 만기에 가서 무조건 얼마가 되는 1000달러가 되는 이런 채권이거든요. 그럼 일드가 벌써 980분에 얼마, 내가 이거 채권 살 때 미래의 1000달러를 얼마로 디스카운트 하면은 얼마가 된다? 980이 되느냐 이거니까, 결국 이제 Y라고 하는 건 내가 980에 사서 나중에 이자가 얼마야? 20 받게 되는 거 이거고. 자, 그래서 이 일드가 계산을 해보면 2.04%가 되거든요. 2.04%. 그래서 이거를 내가 980달러에 사서 이때 만기까지 들고 가면은 무조건 이 사후적인 수익률이, 과거를 되돌아보고 1년을 평가를 해보면은 수익이 얼마가 난다? 2.04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아니라 이거 없다고 그랬죠. 그냥 무조건 몇 프로가 난다? 2.04%. 그래서 무위험한 거예요.
수익률 자체가 고정돼 버립니다. 수익률 자체가. 우리가 고정소득증권이라고 하면 미래 캐시플로우가 고정된다고 했지 수익률이 고정되지 않는다. 심지어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인데도 수익률이 고정되지 않는다. 일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실현된다. 라고 했었죠. 왜? 중간중간에 받는 그 쿠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내재가 되는 건데 지금 이런 그 T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사는 가격, 파는 가격 명확하고 이미 벌써 내가 사는 시점에서 이게 일드가 980분의 20, 2.04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은 나중 가서 무조건 뭐가 2.04가 나오는 거지. 여기서 뭐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이런 리스크가 전혀 없기 때문에 리스크 프리 에셋이 되고 요 Y가 바로 무위험 금리 리스크 프리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되겠고요. 자, 이건 뭐 지금까지 많이 했던 얘기인데 근데 이 T빌도 만기까지 보유하면 좋은데 1년이란 만기가 굉장히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은 T빌도 이게 결국은 만기에 $1000로 수렴을 하게 되겠지만은 이것도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돼? 왜냐면 이때 이제 금리 상황이랑 경제 상황이라고 하는 게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드가 2.04인데 이제 잔존 만기 남겨놓은 일드가 계속 변화하지만 마지막 가서는 $1000가 될 거지만 중간에 뭐 높은 가격이 될 수도 있고 낮은 가격이 될 수도 있어서 만약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기 이전에 매도한다. 그럼 내가 $980에 사서 어떤 가격에 내가 1년 만기인데 6개월 후에 매각하겠다. 그럼 이 6개월 후에 지금 이 가격이 얼마냐 알 길이 없어요. 물론 이제 만기까지 6개월 더 보유를 하면 $1000가 되겠다라고 하는 건 그건 알겠는데 그 이전 시기인 6개월 후 시점에서 어떤 가격으로 형성이 될 거냐 하는 것은 미리 알 길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재수 없으면 내가 $980에 사서 그때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얘를 $970에 어쩔 수 없이 팔았다. 내가 현금이 필요해서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럴 수도. 그러면은 6개월간의 수익률이 980분의 얼마? 이게 마이너스 10. 6개월간 수익률 이렇게 나와요. 이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다. 왜? 만기가 되기 전에 매각했기 때문에. 자, 그러나 만기까지 보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 1년 만기 무형 금리라고 하는 거는 1년 동안 보유를 하면은 반드시 얻게 되는 금리. 반드시 불확실성 없이. 자, 그게 바로 이제 이 T빌 레이트를 갖고 T빌을 갖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자면 무위험 이자율하고 우리 콜금리 또는 기준금리하고는 완전히 별도의 얘기다. 자, 그래서 콜금리는 그 중앙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무위험 증권이 뭐냐? 미국에서는 T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뭐냐? 이건데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디폴트 리스크가 없어요. 국가가 발행해야 되고 두 번째 쿠폰 없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건데 자, 우리나라 국채는 있는데 국가가 발행하는 무이표채가 있냐? 우리나라 국채의 종류 한번 따져보세요. 무이표채 없습니다. 없어. 다 이표채야. 그 이표채면은 리스크가 있어 없어? 리스크가 없는 게 아니고 리스크가 있죠. 재투자 리스크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은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중에서 무위험 그 증권 있다 없다? 무위험 자산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다만 우리나라 BOK가 소위 통화안정증권이라고 해서 이런 걸 발행하는데 미국의 FRB가 채권 발행한다 들어봤습니까? 자기네가 그 뭐 통화 조절하는 목적으로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이 정부하고 달리 중앙은행이 자기네 신용으로 소위 통화채를 발행을 해서 통화 정책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통화 정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라고 있죠. 이제 국채를 샀다 팔았다. 또 두 번째 통화채를 샀다 팔았다. 뭐 이제 요즘같이 굉장히 신용 위기인 경우에는 뭐 회사채 같은 거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들였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방식의 그런 이 통화 정책을 쓸 수가 있겠는데, 자, 특이하게도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 또는 어떤 통화 이 통화 분야에 통화 정책이 있어서 어떤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그 채권을 발행한다. 굉장히 특수한 사례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미국의 페드가 또는 FRB가 채권 발행한다 이런 건 없어요. 자기네 명의로, 자기네 신용으로.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채권 사들이는 건 있어도 뭐 국채나 회사채나 뭐 MBS나 ABS나 뭐 이런 것들
약정화나 하면서 이렇게 사들이고 뭐 그런 건 있었어도 이 중앙은행이 채권을 발행한다 그런 건 없는데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좀 특이하게 이 자기네 신용으로 이 통한채라는 것을 발행하기도 하고 회수하기도 하고 사들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 통한채 중에서 1년물짜리가 있고 2년물짜리가 있는데 요 2년물짜리는 여기 쿠폰을 줘요. 근데 1년물짜리는 쿠폰이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굳이 최대한 엄밀한 무위험 증권을 찾자면은 중앙은행 신용이나 정부 신용이나 뭐 어디가 신용도가 더 높냐? 글쎄 뭐 삐까삐까 하죠. 자, 중앙은행 신용으로 발행된 우리나라에선 통한채 중에서 단기물이 있고 장기물이 있는데 1년 단기물 금리, 통한채 1년물짜리 금리, 그게 최대한 우리 교과서적인 의미의 뭐에 무위험 금리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 하나는 미국 사람들한테는 달러가 중요한 사람들한테는 이 달러로 평가 중요한 사람들한테 이게 무위험 이자율이지만 T빌이 무위험 자산이지만 자, 우리 한국인한테는 우리는 그 원화 베이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원화 베이스로 평가를 했을 때 T빌이 무위험 자산이다 아니다 당연히 뭐가 있어 환율이 왔다 갔다 변동하기 때문에 무위험 자산이 아니죠. 뉴메리어가 달라지면 무위험 자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위험 자산이냐 아니냐 할 때 뉴메리어가 뭐냐를 따져야 되고 자 그래서 T빌의 뉴메리어는 달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뉴메리어는 원하기 때문에 T빌이 한국인들에게는 이게 무위험 자산이 아니겠고요. 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아닌 미국인 중에서도 난 달러 필요 없고 실물 구매력이 중요해 이런 사람도 있겠죠. 이거 투자해서 이건 뉴메리어가 다른 거야. 그래서 이건 달러로 명목금리로 무위험금리라는 얘기고 이런 미국인들한테는 문제가 실물 대비해서 미국의 달러랑 미국에서 물가라고 하는 게 이게 물가잖아. 물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왔다 갔다 변동한다. 이 리스크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기가 실물 베이스로 실물을 뉴메리어로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미국인한테는 T빌도 무위험 자산이다 아니다. 그래서 명목금리로는 이게 리스크 프리지만 이게 실질금리로는 중간에 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할 건지 또는 뭐 요즘과 같이 경기 침체 때 물가가 또 하락할 건지 이거에 따라서 이 실질 이자율이 결정될 것이고 이 T빌 사는 시점에서는 그 실질 이자율을 모르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무위험 자산 요건 얘기할 때 첫 번째 디폴트가 없어야 된다. 그 신용 위험이라고 하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가 이표가 없어야 된다. 이건데 첫 번째 그 이전에 전제를 해야 되는 게 도대체 뉴메리어 무엇으로 평가를 할 거냐. 요거부터 정하고 들어가야 그 다음에 이게 리스크 프리냐 아니냐를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예전에도 여러 차례 얘기한 적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했던 얘기인데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이 그리스가 왜 국채 발행해 놓고 자기네 소위 국가부도 자, 우리가 1997년도 소위 IMF 위기 때 뭐 영화 국가부도의 날 이것도 있잖아요. 국가부도의 날. 국가부도가 왜 날 뻔했냐면은 우리나라 한국 정부가 해외 가서 달러를 조달을 해와서 달러를 그러니까 일종의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을 한 거죠. 해외 가서. 근데 이거를 못 갖게 되니까 디폴트가 날 뻔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IMF에서 구제금융 이거 갚으려고 돈을 빌린 거죠. 그럼 국가가 발행한 채권인데 왜 디폴트가 나냐? 자기네 통화가 아니니까 디폴트가 나죠. 이게. 자국 통화로 발행된 원화 표시 채권은 한국 정부가 발행한 원화 표시 채권은 디폴트가 난다 안 난다? 절대로 안 난다. 최악의 경우에 돈 찍어서 주면 되잖아요. 중앙은행 시켜가지고 국가 위기, 정부 위기니까. 자, 근데 이 달러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발권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 그 달러를 갚으려면은 달러 벌어 오던가 아니면 외환보유고를 갖고 이거 쓰던가 뭐 갚던가 이런 거 했었어요. 이게 뭐 외환보유가 뭐 워낙 크게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97년도 때에 IMF 경제위기가 발발했었던 거고요. 마찬가지 맥락으로 이 그리스가 발행한 국채도 그리스 통화가 없잖아. 이 유로 아니야 유로. 그렇죠?
자, 유로의 발권력은 그리스 정부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어? 유럽 중앙은행이 갖고 있죠. ECB가. 그러니까 그리스 이 국가 이 얘네는 자국 통화 이런 게 없고 이 유럽에 이렇게 저기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뭐 그리스 여기 있고 뭐 이탈리아 있고 뭐 스페인 있고 포르투갈 있고 뭐 이 등등등 이게 뭐 요즘 최근에 영국이 여기서 탈퇴했지만은 이게 그 흔히 얘기하는 유로잖아. 유로 경제 공동체. 그렇죠? 유럽 경제 공동체. 그래서 이 유로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뭐 이 정치적 국경을 다 없애자 뭐 그런 건 아니고 다 국가는 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무역 장벽 같은 거 약간씩 있는데 적어도 통화는 우리가 다 뭘로 옛날에 독일은 마르크, 프랑스는 프랑, 뭐 스위스는 스위스 프랑, 뭐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통화들이 있었었는데 이거 다 집어치우고 우리 다 뭘로 유로로 통일을 하자. 이게 이제 소위 그 유럽 통화 공동체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당연히 국채를 발행할 때 뭘로 유로 표시 채권을 발행을 해요. 유로 표시 채권을 자기네가 정부가 발행하지만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그리스 정부가 채권 발행하지. 만약에 그리스에 자국 통화가 있어서 자기네 자국 통화 표시로 정부가 발행하는데 자국 통화가 있다. 그리고 자국 통화 표시 채권을 발행을 했다. 디폴트 나왔나? 날 리가 없지. 그럼 완전 바보지 그렇게 되면은. 그러나 이 유로는 자국 통화가 아니고 누가 발권력이 누구한테 자기네가 못 발행하죠. 22가 있고 자기네가 디폴트 위기에 몰렸을 때 자기 유로 찍어서 죽을 수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그리스 국채가 그리스 위기가 한 5 내지 한 7년 전쯤에 그 있었었는데 하여튼 그때 뭐 그리스가 디폴트 나느냐 안 나느냐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사실 그 이 중요한 경제 사건이고 이게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또 역사적인 그 사건이기도 한데 우리는 완전 저자세로 IMF한테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하고 무릎 꿇고 들어갔지만은 그리스는 그냥 나 배 짤게 디폴트 처리해 나 그냥 배 짤게 돈 못 내 그리고 우리 이거 유로 탈퇴 그리고 우리가 자국통화 발행할 거야 영국 지금 브렉시트 하듯이 그래서 이제 그때 그렉시트라는 용어가 소위 이 그리스가 엑시트한다. 그렉시트라는 용어가 이 브렉시트 요즘 이제 브렉시트가 됐죠. 이거 영국이 탈퇴하는 바람에 그런 있었었는데 이 그렉시트라는 용어가 그때 이제 처음 그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이 돈 빌려간 놈이 을인데 이제 을지를 안 하고 지가 완전 갑이 돼가지고 나 그냥 배 째고 들어 누울 거니까 뭐 알아서들 하고 그냥 우리는 이거 유로 뭐 통화공동체 이거 됐구나 이거 탈퇴하고 그렉시트 할 거고 그냥 우리가 우리 통화 발행할래. 그리고 이제 뭐 디폴트란 거 미안하지만 뭐 안 입고 오면 우리랑 거래를 하지 말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에 그 적자 이제 그리스는 이제 적자 국가고 이제 당연히 이제 유럽에서도 선진국인 독일하고 이제 프랑스 이런 데가 이제 흑자 국가였었는데 결국은 이제 여기 여유가 있는 독일과 프랑스 및 거기 은행들이 그리스 그냥 살살 달래가면서 그래 그러면은 이자는 안 내도 돼 원금만 내. 또 그리스가 몰라 나 그냥 그래도 디폴트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자는 당연히 깎아드리고 그리고 원금까지 상당히 탕감해 드리겠습니다. 제발 좀 갚아주세요. 뭐 이렇게 쩔쩔 그냥 막 그 얼레고 달래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버텨온 거예요. 그래서 2013년 14년쯤에 그 소위 그 남유럽 재정 위기가 발발하면서 그래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데 위기뿐만 아니라 그리스 위기가 있었고 그 그리스 국채 부도 위기가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고 여러분들 하여튼 그때 상황을 좀 그 신문 찾아서 읽어보면 상당히 그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뭐 앞서 얘기했지만 YTM 계속 얘기하는데 채권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채권 투자 YTM이 채권 투자 실현 수익률가 원래 안 같아요. 만기까지 보유해도 안 같아. 이거보다 약간 벗어나는데 만약에 만기까지 보유하고 중간에 팔아버리게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일드하고 완전히 다른 처음에 내가 만기까지 보유를 하게 되면 일드보다 조금 다른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폭이 약간 다른 수익률이 실현되겠지만은 만기 이전에 매각을 해버리면은 이 매도 가격 불확실성 때문에 YTM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인데 알파의 폭이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봤듯이 우리가 3년 만기짜리를 사가지고 1년 지나고 나서 평가를 해보니까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재수없게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더라.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거고, 이거는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매도 가격의 리스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고요. 자, 주식에 대해서는 일투 머처리티가 있냐? 일단은 주식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만기 없습니다. 만기가 영원해, 만기가 무한해. 뭐 기업 있는 데가 뭐 기업 망할 때까지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만기 없어. 만기 없고, 이게 픽스드 인컴 시큐리티가 아니고 이제 중간중간에 뭐를 줍니까? 배당을 디비던드 배당을 주는데, 배당을 내가 지금 주식 사는 시점에서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을 어떤 특정 가격에 사는데, 자, 1년 후에 배당이 얼마 들어온다. 1년 후에 배당이 얼마 들어온다. 2년 후에 배당이 얼마 들어온다. 3년 후에 배당이 얼마 들어온다. 4년 후에 배당이 얼마 들어온다. 이게 무한히 가죠. 또 거기다가 무한히 가고, 요 배당이 얼마다. 채권 같으면 이게 2표니까 500원이 500원이다. 두 번째도 500원은 500원이다. 500원 500원이 이와 같이 이 미래 캐시플로우가 다 픽스가 되는 반면에, 주식은 이 배당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이게 두 번째 배당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심지어 안 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등등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요. 그러니까 받은 거 갖고 어떻게 굴려갈 것인가, 이 불확실성도 있고, 만기도 없고, 재투자 리스크도 당연히 있고, 근데 내가 배당을 얼마 받을까요 하는 것도, 이것도 역시 또 불확실성이 있고, 배당을 1,000원 줄 수도 있고 500원 줄 수도 있고 제로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리스크가 상당히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당연히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리스크 측면에서는 당연히 주식이 채권보다도 훨씬 더 리스크가 어떻다? 훨씬 더 크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 채권은 적어도 미래 캐시플로우가 다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다? 픽스드 인컴, 다 픽스드 인컴 시큐리티 다 정해져 있다. 만기도 있고. 근데 주식은 만기도 없고, 재투자 위험 당연히 있고, 중간중간에 받는 그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이 주가가 훨씬 더 크게 많이 그 변동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는 일투 머처리티가 있다 없다. 자, 하지만 이런 계산은 가능해요. 이런 어떤 계산이 가능하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3년을 바라보고 있다. 만기 3년에 나 팔 거야, 주식을. 근데 내가 주식 9,000원에 900원에 샀어. 900원에 샀어. 근데 3년 후에 내가 잘 예측을 해보니까 이거 완전히 신이죠. 예를 들어서 1,100원에 팔 것 같아. 1,100원에 팔 것 같고, 완전 신이야, 신. 이게 뭐 지금 3년 후에 가격도 알아맞추는 사람이니까 나 1년 후에 배당 아마 한 50원 줄 것 같고, 2년 후에 조금 이 기업이 잘 돼서 아마 한 60원 줄 것 같고, 3년에 내가 1,100원에 팔 때 아마 70원 줄 것 같아. 요런 예상하에서 이 주식의 경우, 내 900원에 사는 주식의 경우에도 소위 어떤 기대 수익률, 내가 이거 예상하는 예상 수익률 또는 기대 수익률 를 계산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냐? 똑같죠. 내가 지금 이런 캐시플로우를 예상을 하는, 물론 주식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불확실성이 있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매도 가격 이거 뭐 무슨 재주로 맞춰요? 3년 후인데 내가 900원을 사서 그리고 그때 가서 또 배당 얼마 들어온다 있지만, 하여튼 내가 뭐 지가 이렇게 예측한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럼 이 예측이 되면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900원에 사는 이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900과 자 50 나누기 1 플러스 뭐 x 플러스 60 나누기 1 플러스 x의 얼마 제곱 더하기 1170 나누기 1 플러스 x의 3승, 요거를 이퀘이트 시키는 x가 뭐냐? 이거 손으로 계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x에다 나오면 마이너스 900, 두 번째 플러스 50, 세 번째 플러스 60, 네 번째 1170, 이거 넣고 우리가 여기서 어떤 펑션 IRR 펑션을 쓰면은 이 x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억지로 이 주식의 예상 수익률 또는 기대 수익률을 계산을 해볼 수도 있겠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거를 우리가 주식의 일드 투 매처리티 없잖아요, 이거. 그쵸? 그럼 일드 투 세일즈 파는 시점까지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용어 없고 그냥 뭐 억지로 만들어낸 그런 어떤 기대 수익률 또는 예상 수익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이그젬플이 되겠어요. 그래서 만 원짜리 사가지고 1년 후에 100원 줄 거 확실하면은 이게 무슨 주식입니까? 2년에 팔 건데 그때 가격이 또 11,000원이 되고 확실하 이거 확실하면 이거 무슨 주식이 아니라 무위험 자산이지. 이게 일종의 그 채권이죠. 그렇게 되면은 무위험 자산 고정소득 증권이지. 그러니까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하여튼 만약에 그렇게 예상이 된다면 굳이 주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어떤 사전적인 내가 만 원에 살 때에 2년 후에 매각할 때까지를 감안해서 2년 동안에 해마다 연율 5.38%가 나오겠거니라는 이런 계산을 굳이 해볼 수도 있겠다. 굳이.